엄밀히 말해서 업무하시는데 상장피 다 받잖아요. 네. 그 거래소들이. 근데 상장피가 불법인가요?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상장 비용을 받습니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증금의 개념이다, 유동성에 대해서 너네가 막 페닉스를 시켰다던가 뭐 이런 디파짓이다, 아니면은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어떤 재반 사항에 쓰인다라고 명시를 하면은 근데 이거는 상장피가 아니죠. 그쵸? 근데 뒷받침이 문제는 그 상장피라는 게 회사에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 어떤 상장에 관련된 실세 커넥션들이 먹는 돈이잖아요. 제가 상장피를 처음엔 이만큼은 내는데 그게 거래소에 가면 요만해지잖아요. 거래소 가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예 없다고 보세요? 아니 물론 해외 거래소들은 리스팅 폼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금액이 적혀 있어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걸 되게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 돈을 받음으로써. 그 코인이 이 거래소에 올 급은 아닌데 그 급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네. 거잖아요. 입학 비리 같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입학비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면 안 되는 건데 그 돈을 줌으로써 입학이 되게 한 부정 입학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지금 뭐 입학 비리로 말씀하셨는데 잘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코인들은 모셔오려고 장학금을 하잖아요. 받고 가야 되잖아요. 네, 모셔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홀더가 많아서 거래량이 보장이 돼 있는 코인들이에요. 사실 그런 코인들이 100개 중에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상장피를 내고 가는 건데 입학 비리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은 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는 그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학생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안 될 거를 되게 해준다기보다는 될 것들도 돈을 내야지만 갈 좀 수 빨리 있는 구조인 것 해주는 같아. 경우도 있잖아요. 네, 22년도 6월 달이었나? 업비트가 한번 25개 코인을 하루아침에 다 상폐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피카 재단이었을 텐데 거기서 열이 받아가지고 깐 거예요. 나는 상장피 냈다. 근데 여기는 안 받았다. 그 결국 상장피라는 게 중간에 누구한테 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래소에 상장을 대가로 누군가가 이제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 상장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배임 수재가 되고 낸 사람은 배임 증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한다기보다는 상장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티켓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티켓을 돈 주고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이 이제 코인 사기, 코인 다단계 이런 거 관련해갖고 이제 자문위원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코인 사기에 관련해갖고 이제 막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고 이러던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7년도에 암호화폐에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이쪽 분야에 아는 분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빗썸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빗썸이 셧다운이 엄청 잘 되거든요. 고객센터에 셧다운이 됐다고 항의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셧다운 된 걸 보여줘도 소송해 알아서 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아예 전문 분야가 아예 없었던 시기라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런 사건들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코인 관련돼서 거의 소송은 떨어질 때 사건화가 되지만 이미 코인이 막 붐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는 1년 넘게 쭉 상승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틈을 타서 다단계나 이런 애들이 또 거기서 서행하는 거예요. 돈이 몰리는 게 그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이랑 좀 다른 게 돈이 빠져나갈 때 쭉 빠져나오고 들어올 때 말도 안 되게 쭉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에는 반은 거래소로 들어가고 반은 다단계판으로 들어가고. 하긴 뭐 올라갈 때는 그 누구도 사기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올라갈 때도 잃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잃을 놈은 잃어요.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떨어질 때도 딸 사람은 따는 거예요? 그럼요. 변호사님도 그러면은 이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보셨나요? 진짜 많이 벌어보기도 했고요. 진짜 많이 날리기도 아픈 했죠. 얘기 하지 마세요. 돈 진짜 많이 벌었을 때는 언제예요? 금액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수익률로 보면 4,000%. 제가 그때 트론을 2.5원에 샀었어요. 제가 10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다 팔렸어 그냥. 100원 조금 더 넘었었죠 그때. 300원까지 가서 바이낸스에서. 17년도에 300원이에요? 18년도 1월 초 그리고 나서 1월 9일날 거래소 없앤다 그래가지고 박상계요? 박상계나 그 하루에 모든 코인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은 성공한 코인이 되는데 이제 안 되면은 그냥 다단계 코인 실패한 사기 코인으로 전락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설계가 사기인 코인도 있고. 리플도 다단계로 풀렸었어요. 그게 2015년도쯤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장애인 협회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한 계정당 300만 원씩 투자를 한 거야.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분들이 매매에 가까우신 분들이 아니라서 장기 보유를 한 거예요. 아, 강제 홀딩?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빗썸에 상장할 때 5.5원이었거든요, 상장가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도에 많이 올라가서 500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말에는 4,800원까지 갔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때 많이 파줬어. 300만 원 그때 1원에 샀는데 4,000배가 올랐으니 얼마야? 120억? 보신 분들이 재밌었어 진짜. 2018년 말하고 2018년 넘어가면서 코인 사기 얘기하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거의 코인 투자자신데? 코인 쭉 떨어질 때 저희가 폰지빔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폰지가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1920년대 이제 우표 환차익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한 건데,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 수익을 나눠주고 이 사람들은 또 다음에 하고, 그게 결국에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기존에 저희는 다단계라는 사기가 원래 있었잖아요. 뭐 조이팔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코인이란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원래 다단계에서 가장 잘못되는 게 원금 보장과 원화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코인을 이용해서 회피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메인 코인들이 17년도에 불장이 왔을 때는 다단계 코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사도 수익이 나니까. 근데 이제 하락장이 되면 수익 낼 거리는 없고 이제 점점 장이 침착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다시 득세를 해서 여러분이 잃은 손실을 저희가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토로 이제 다단계 코인이 많이 나왔죠. 이런 다단계나 사기 코인으로 엄청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대표적인 코인이 뭐가 있어요? 사건 규모로 좀 기억이 나는 거는 V글로벌이 규모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V글로벌이 거래소 이름이고 거기에 이제 V캐시라는 거기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던 거예요. 있어 보이네요, V캐시. 그래가지고 100원이었나? 거기 보면은 이제 매도 매수벽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스테이블이 100원에 고정된 스테이블이에요. 딱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폰지예요. 뒷사람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앞에 사람 수당 빼주고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얘네들이 입금되는 것보다 출금이 많아지면 닫아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시간 끌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체 입금 금액이 한 5조 정도 됐어요. 5조요? 네, 한 5조. 거래소로 들어간 거니? 네. 주범은 징역 25년 나왔고 그 밑에 있는 분들도 한 20년, 19년 몇 개 나왔고. V글로벌의 수익 모델은 뭐예요? 사람들의 사기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다단계 쪽 하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리조트, 그 다음에 쇼핑몰, 절대 빠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도 상품을 살 수 있게끔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제한이 있는 거죠. 하루에 예를 들어 2억, 3억치 물건만 살 수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됐지만 얘네가 푼 것만큼 사실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억치를 팔면 100억의 물건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머지 포인트 이런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그 네. 생각했어요. 그 머지 포인트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넣은 돈으로 주고 그게 터진 그게 거잖아요. 원래는 다수의 자금이 모이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어떤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는 정말 0.몇% 뛰게 사실은 그 회사의 수익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기를 통해서 하면은 제휴된 데서 더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이 돈을 내부적으로 쓰는 순간 폰지가 돼버리잖아요. 사실 이거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머지가 대표적으로 진짜 피해자가 많았거든요. 나도 당했어. 30만 원. 저는 그거 터지고 알았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는지. 네. 근데 항상 이런 코인 쪽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필연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게 방판법하고 유사수신이에요. 이게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인데, 그때는 이더리움으로 투자해. 이더리움 넣으면은 코인 얼마 지급해줄게. 보통 우리 IC 올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더로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약간 해석이 좀 분분했어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고소할 때도 어떤 검사님은 이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이더리움을 원화로 안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재화로 안 보는 거야.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물건으로 받아도 업무를 보장해주면은 유사수신 관련 법규에 걸리는데, 과연 암호화폐를 이게 횡령의 객체도 안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는 그랬죠. 네, 결국은 어디서 해결해줬냐면 재판부에서 해결해줬어요. 야, 이거 어차피 너네가 암호화폐 받는 것도 다 원화로 계산해서 원화를 받기 위한 수단 아니냐. 유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최초 판례가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때. 예. 그게 아니면은 유사수신 관련돼서 무죄야. 근데 그거 나오면 이제 테헤란로 이제 난리 나는 거 진짜. 커피숍 난리 안 광복이죠. 테헤란로 광복이야, 진짜. PD수첩에 나왔던 피코인이란 거 있어요. 여기 선릉에 거래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0대, 뭐 60대 분들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통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직원이 한 명씩 붙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거래소 넣어주고 거기서 이더리움을 사서 이렇게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판매원들이, 다단계 판매원들이 뭐 소고기 사줘가면서 뭐 해줘가면서 뭐 잔치 열어주며 가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지갑에 넣어줬잖아요. 코인이란 게 제 지갑에 어떤 특정 개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긴 자체 거래소가 또 있잖아요. 그럼 시세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거래소 어플을 깔아주고 들어가서 보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뭐 3천만
3천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팔려고 하면 더 간다, 3억 간다. 막 그 사람들이 소고기 사주면서, 그리고 그 PD수에 나왔잖아요. 뭐 같이 우리 다 뭐 하와이로 단체 여행 가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딩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폰지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다 잠적한 거예요? 구속됐어요, 대표. 피해 규모가 엄청 큰 것들도 많거든요. 이쪽은 200~300억은 피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에는 폰지 다단계 코인들도 뭐 1000억, 2000억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실제로 돈을 버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리플 같은 거에 너무 매몰된 거예요. 아, 이것도 다단계였는데 몇 년 동안 잘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제 걸 사줄 사람이 뒤에만 있으면 저는 돈은 버는 구조.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모두가 피해자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오락관에서 이거 폭탄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대표님한테 이렇게 넘길 수만 있으면은 사실은 저는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사건화가 좀 안 된 게 많은 게 18년, 19년, 20년 이때만 해도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사기다, 자체 거래소에 상장해가지고 이거 거래량도 안 나왔고 얘네가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뭐 보장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면 수사관들이 이해를 못해요. 상장됐으면 거래가 됐으면은 이거는 투자 실패잖아 이렇게 간 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업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해가면은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유사순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그냥 완전 투자 실패로 왁구를 만들고 시작을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코인에서 이것도 다단계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코인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과정을 밟는 거예요. 코인을 발행하고 백서를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그럴듯하게 쓰는데 이 백서라는 게 한글로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돈을 좀 더 주고 영어로 써요. 뭐 코인에 대해서 설명만 있으니까 조금 없어 보이는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구해보는 거예요. 아, 이 코인의 어드바이저나 뭐 갖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CTO, 뭐 CCO, 뭐 CEO 뭐 이런 걸 붙일 사람들을 구하는데 좀 유명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을 구하려니까 없어. 그럼 일단 외국인을 찾아봐. 그럼 그걸 또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서 맨 뒷장에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코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코인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세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거래소를 만들어서 코인을 상장하면 제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죠. 제 가게에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공신력이 약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 그래도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은 중간 정도 거래소에 상장을 해달라. 해외 거래소도 한 2~3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그럴듯해졌잖아요. 코인의 어떤 순위나 정보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 사이트가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도 돈을 주고 또 거기다가도 또 올리는 거예요. 코인마켓캡에 등재를 하면은 시총에 따라 순위가 먹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코인이 그래도 좀 사기냐 아니냐의 기준이 코인마켓캡에 등재가 돼 있냐 아니냐로 거의 기본의 단계니까. 그럼 이제 거기까지 등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 코인은 갖출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갖춰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MM을 불러서 이 거래소에서 가격을 띄워봐라. 이렇게 되면 제 코인은 시가총액도 상당하고 누가 봐도 그럴듯한 코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코인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지.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단계에다가 뿌려서 팔지 아니면 자연적인 투자자를 모을지. 근데 자연적인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다단계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이 코인을 뿌리는 거죠. 로드맵이 있거든요. 분기별로 우리는 뭐뭐 할 거야 이런 게 있어. 지켜지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로드맵이라는 거 말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인 거잖아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 로드맵 보면 뭐 할 예정, 유럽으로 진출 예정, 그리고 미국 항상 진출 예정. 탑슬러시하고 추후 변동될 수 있어. 아니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코인 재단들은 코인을 파는 거 말고는 캐시카우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고 못하게 되고 정말 시작은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자본이 딸리게 되고 들어올 자금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사기로 변질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셀러레이팅 회사를 하다 보니 뭐 수만 가지 코인들이 의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다단계 쪽은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팔았을 때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어떤 돈으로 주냐고 회사가. 그게 아래서 모이는 돈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끝에서는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보상 구조가 자극적일수록 얘는 애초에 해먹을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자극적인 보상 구조 같은 거는 뭐가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예를 들어서 막 몇 억짜리 뭐 차를 줘버리고 등급들이 있어요. 막 플래티넘 등급, 골드 등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이상 코인을 팔아왔어요. 그럼 막 플래티넘 등급이 돼. 그러면은 막 5천만 원을 시상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단계라는 게 원래 제대로 된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 법도 있잖아요. 다단계 자체는 합법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애텀이나 이런 거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잘못된 것도 그런 있겠지만 방판법에서 뭘 제한하고 있냐면 얘네가 돈을 걷어서 이제 투자를
된다고 표현한다면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갖다 팔든 뭘 해야 되는데 투자금을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뿌려주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심한 상태에서 시작되니까 이 수당을 딱 몇 프로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판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요건도 갖추고 등록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등록을 다 하고 나서도 이제 35% 이상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35% 이상을 줘야지 매출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애초에 방판 등록도 안 해요. 어차피 위반할 건데 뭐. 그러니까 다단계 자체는 좋은 구조고 경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저희는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중에 이제 코인을 넣은 거고. 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합법적인 다단계는 다 어떤 물건을 바탕으로 팔고 자기 하위에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하면 상위에 어떤 포인트가 가는 그리고 보상도 적절한 보상이고. 적절한 보상이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융 다단계,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거지. 내가 남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재화가 있잖아요. 옥장판도 내가 옥장판은 남아. 옥장판을 100개를 사든 200개를 사든 그 품질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누구한테 주더라도 옥장판은 있는 거야. 근데 금융 다단계는 돈을 투자를 받아오면 이거에서 수당을 주니까 돈이 계속 폰지로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돈 놓고 돈 먹기인 금융 다단계는 굉장히 엄격하게 중대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암호화폐는 금융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금융 당국에서도 암호화폐는 금융이 아니라고 해버렸잖아요. 특근법이 뭐 재작년에 들어오고 했지만은 사실 특근법 보면 별거 없거든요. 가상자산 사업자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 하지 마 이거고, 그나마 이제 이런 거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자본시장법인데 또 자본시장법은 증권에만 적용이 돼요. 주식이나 아니면 STO 같이 증권성 있는 토큰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이게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루나 테라인데 얘가 증권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한참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니까. 왜냐면 자본시장법은 시세 조정도 안 되고 자전거래 통정거래도 안 돼. 근데 암호화폐 가격 올릴 때 자전거래 통정거래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신현성 씨가 그 구속영장 기각된 주요 논리가 이게 증권이라고 뭐 확립된 게 없으니까 재판부에서 법리 싸움 하다가 이거는 증권성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 정도 수익을 주기로 했으니까 뭐 투자 수익의 약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은데 그냥 영장 전담 판사는 그냥 그날의 구속 여부만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이게 증권이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면 여기 미치는 파장이 너무 케이스가 크거든요. 돼버리는 네, 거야. 완전 케이스가 자기가 돼버리니까 첫 선례가 되는 첫 선례가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됐던 것 같아. 그랬고 그럼 그냥 본안 재판 가서 판단을 받아라. 그냥 그런 식으로 판단을 좀 유보한 것 같고, 이번에 근데 가상자산법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올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돼요. 가상자산도 주식에 준하는 걸로 봐가지고 자전거래 통정거래 안 되게끔 했어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보면 좀 웃겼던 게 그러면 아예 그냥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오던가 자본시장법의 일부만 딱 떼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 10가지라면 2가지만 딱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코인에서 기본적으로 자꾸 사기를 치는 게 펀더멘탈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화도 어렵고, 전에 그 헥사라는 이스라엘 기반 쪽의 어떤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참여한 코인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히트를 쳤었기 때문에 그 헥사 이름을 다는 호재를 많이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약하니까 지속적인 호재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부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할 때 뭐 어디랑 협업했다, 제휴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게 실체가 되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MOU라는 말이 좀 멋있어서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의했다, 뭐 좋은 쪽의 방향으로 가기로 하자, 이 정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한테도 재단들이 그런 요청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를 찾아달래요. 그런 MOU 맺을 만한 회사를 찾아달라고 하는 의뢰도 생각보다 되게 그 많아요. 소위 이제 펄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파트너도 서로 매칭이 돼야 뭔가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얘네는 뭐 커피 코인인데 갑자기 뭐 반도체랑 MOU 어떻게 맺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땡깡을 부리는 재단들도 많이 있었고. 코인들 중에 실제로 이 코인 판매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 말고 다른 수익성을 가진 코인이 있어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나 트론 같은 경우는 자체 기반 메인넷이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큰을 전송할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런 수수료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코인들은 코인을 판매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돈이 나올 수입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그래요. 100억을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억을 가지고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코인 개발하고 그 돈을 상장시키고 MM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재화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점점 사기의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코인 중에 딱 봐도 이건 사기다 이런 느낌 오는 게 있어요? 특히